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코로나로도 힘든 시기인데요. 연달아 온 태풍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들이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 격차도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난을 대비할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더 위험한 이 재난을 막는데요. 조금 더 가진 국가나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이슈를 전하는 아시아 핫이슈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경향신문 국제부 정환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녹음 후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무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같은 건 안 당하신 거죠? 예, 그냥 자발격리라고. 예. 네, 휴가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예, 말 그대로 진짜 집안에서만 집에서 쉬셨어요? 예, 네. 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방콕 그 말이 너무 나 방콕 갔다 왔어. 자, 요즘 아시아에 어떤 뜨거운 이슈가 있는지 정 기자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예, 중국의 내몽골 지역 소식인데요. 중국 북부 몽고와 국경 지역이죠. 몽골족 자치구인 네이멍구에서 수천 명이 중국 당국의 몽골어 수업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이 이제 심상치 않은데요. 네. 발단은 중국 교육 당국이 이 네이멍구에서 새 학기, 그러니까 중국은 9월 학기제인데요. 미국처럼요. 네. 그래서 9월 1일부터 중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또 거기에 이걸 이제 맞서는 공안 당국의 진압 움직임도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이거는 뭐죠? 빡세게 중국어를 시킨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여기 이제 새 학기를 하기 전에 8월에 공고가 나왔었는데 이제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그 동안에는 중국어를 이제 외국어처럼 몽골어로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네네. 제2 외국어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이런 걸로 I am a boy 하는 걸 이제 그걸 중국어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국어 과목이 되는데 그걸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데 어떻게 해왔느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자치구다 보니까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이제 한자어로는 쌍어 교육이라고 해서 그 현지 주민들의 언어를 존중하는 원칙이 적용돼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허물어진 거죠. 1학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도 중국어 과목에서 계속 확대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몽골어랑 중국어를 같이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중국어로만 가르치겠다 이 말인 거죠.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도덕이나 사회 이런 과목들도 몽골어로 가르쳐 왔는데 그걸 또 중국어로 하라고 이런 계획표를 거의 다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유가 좀 잘못 실수를 할까봐 좀 두렵긴 한데 좀 비약적으로 하면 일제 시대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계속돼 있는데 저도 떠올렸었어요. 예,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일본이 좀 유화 정책 같은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도 있게 해놨는데 그걸 이제 이제 이런 거 없어 하면서 싹 전부 일본어를 써 이래버리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제시대 비유가 딱 맞는 거겠죠. 느낌이 딱 오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애들, 초등학교는 더 심하겠다. 집에서는 몽골어를 쓰다가 학교 가자마자 지금 중국어를 완전히 그걸로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건 네이멍구 주민들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하게도 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등교 거부를 하거나 학교를 가도 수업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파업이죠. 파업을 하고 항의 시위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남몽골 인권정보센터란 곳의 이 자료에 따르면 한 30만 명 이게 숫자가 엄청나죠. 되게 크네요.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인데 여기가 수업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위가 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 공안 당국은 당연하게도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아마도 대응하고 예상을 있는 했을 거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제일 이제 뜨거운 지역이라고 하면 홍콩인데 네. 홍콩에서도 뭐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죠. 공안몰이 이게 우리나라 뭐 유신 시대나 그쵸. 50 때처럼 그런 공안몰이가 좀 벌어지는 풍경인데 뭐 유언비어 유포자 찾아내라. 그리고 시위 참여자들 사진을 또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시대니까 그렇죠. 이런 뭐 위챗이라는 SNS에다가 뭐 시위 참가자 사진을 올려놓고 뭐 이제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처럼 현상금도 내걸었다고 하는데 액수가 좀 작긴 한데 어쨌든 이제 100명 넘는 사진을 그렇게 올리고 수사를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또 거꾸로 그만큼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걸 계기로 이제 오히려 스스로 자백을 한 셈인데 공안 당국이 뭐 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찰이나 감시를 받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고 이게 또 위구르나 티베트 이런 지역처럼 이제 서방 쪽에서 인권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또 내몽골이 처음이 아닌 게 위구르는 2017년 그리고 티베트인데 중국에서는 시짱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는 2018년에 중국어 교육 우선 정책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다 CCTV도 엄청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이 다 찍을 수 있고 그게 다 가능한 증거가 것 같아요. 채집이 가능한 거죠. 예. 요쯤 되면 또 등장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방금 말하신 대로 서구 쪽에서는 반응이 안 좋겠죠. 예, 지금 뭐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다른 걸로 이제 때리는 게 워낙 많아서 쟁여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호시탐탐 중국 특히 이제 공산당이라고 이제 꼬집어 가지고 그 때리기를 좋아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무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구나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국과 싸우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미국에서 갈등으로 키울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난 7월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에 홍콩에서도 홍콩 당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삼권 분립 언급을 삭제해서요 비판 여론이 커졌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아예 홍콩은 지방 행정구다.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 속성을 갖기 때문에 홍콩의 헌법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랑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정말 여러 군데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본 소식이라고요? 예, 뭐 일본뿐 아니라 가까운 우리나 세계적으로도 좀 뭐 큰 뉴스였죠. 일본 아베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총리 될 때까지만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우선 뭐 아픈 걸 뭐 꾀병이라고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아무리 뭐 자리가 힘들다고 해도 얼굴 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가능한 한 하고 싶었을 텐데 맞아. 병명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건데 뭐 더 얼마나 심하고 더 큰 건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미 아베라는 인물이 이제 13년 전에도 그때도 9월이네요. 그때 2007년 9월에 이 병 때문에 좀 훨씬 젊었을 텐데도 사실 생활이 힘들 정도여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심해졌고 결국은 그걸 이유로 이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권에 좀 책임질 일이 생긴다 하면 뭐 선거도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 총리 교체가 잦은 편인데도 아베 총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뭐 길게 하는 재주가 있었던지 최장수 총리를 8년 정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관둘 정도로 좀 안 좋았던 거고 사임 이유도 뭐 이유지만 어쨌든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급속도로 관심은 이제 왜 내려왔냐보다는 다음 누가
그러면 다음 총리가 되지 이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렇게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언론은 거의 스가 관방장관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점점 갈수록 그게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나요? 그렇게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베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방 장관인데 그 총리 다음 격이죠. 우리 정도면 뭐 부총리라고 해야 될지 그 정도인데 스가 요시데라는 인물이 뭐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일본 언론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좀 녹여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아베가 점지했다, 이제 딱 찍었다라고 할 정도로 급속도로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물러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그런 기류가 나오더니 실제 보니까 총리 선출 방식도 이제 스가가 딱 되기 좋게끔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본은 다수당 총재 뭐 대표가 영국도 그렇지만 총리가 되는 내각제 국가인데 네. 이 집권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를 뽑는 선거 방식이 통상적으로 이제 행하는 정식 방식이 아니고 좀 긴급한 상황이나 비상시에 실시하는 의원들 이제 양원이죠. 의원들하고 네. 국회의원들하고 플러스 각 지역당 뭐 우리는 시당, 도당 이런 데 이제 대표급들이 나와서 모아서 그냥 회관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렇게 뽑는 건데요. 네. 원래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같이 당원 투표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정식 절차를 거치면 국회의원들하고 당원들하고 표 비율이 1대1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3대1 정도로 3배 가까이 의원들의 표 영향이 높다고 하고요. 결국 그러면 의원 머릿수를 많이 잡으면 그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일본은 자민당 내 파벌이 몇 개가 있잖아요. 파벌을 많이 확보한 스가 장관이 제일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원래 있던 그냥 기본적으로 하던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불법적인 건 아닌데 네네. 뭐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게 뭐 코로나도 있고 남은 임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아베가 찍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민당 안에서 그렇게 큰 지지를 얻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파벌 그리고 파벌 간의 이제 짬짬이 논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뭐 스가 요시데라는 인물은 개인이 어느 계파의 보수도 아니고 뚜렷한 파벌이 없었는데 아베 총리가 예전에 이제 관방장관 할 때 부장관으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지금 이제 신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자한테 신임을 받은 후계자로 이제 점지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파벌도 없고 대부분 또 세습이 많아요. 요즘 그쵸?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자연스럽게 이게 일종의 직업처럼 뭐 그쵸. 아버지나 뭐 장인어른이나 뭐 외삼촌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도 세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나름 흑수저라고 합니다. 야간대학 출신이라는 뭐 자수성가형이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 근데 자수성가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결국 파벌 간의 담합으로 지금 앉혀놓는 총리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데요. 물론 된다면 임기도 이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잔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딱 1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별히 다른 행보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정치적 이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궁금한 거는 뭐 1년이든 5년이든 한일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대를 가져보자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스가가 지금 얹혀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뭐 이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딱 내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그립이 강한 타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기조, 뭐 아베 정권에서 2인자였으니까요. 그걸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큰 기대는 하기 힘들다는 게 우리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 쪽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세는 근데 또 개인적으로도 좀 용납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2014년인가 그때쯤에 어디 뭐 언론에서 나온 건데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제 네. 의사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라는 언급을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아베도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총리가 되기 전이었겠지만 아니,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지금 예.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 식민지보다도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또 너무 또 흔히 얘기하는 극우 꼴통 이런 쪽은 또 보기는 힘든 게 네. 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끝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뭐 전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아베보다는 뭐 아베 왼쪽에 있지만 또 그 자체가 뭐 주도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이런 설명들 자체가 뭐 개인 캐릭터나 뭐 개인의 생각이나 총리의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집권 세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맞아요. 뭐 상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스가한테 이제 뭐 차기가 유력하니까 이제 뭐 언론들이나 지나가면서도 조금씩 묻고 할 때 이제 한일 관계도 슬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결국은 제일 예민한 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네, 배상 판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부품 소재 이런 거 이제 수출 안 된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지소미아니 이렇게 네. 이제 계속 커져왔던 것인데 결국 뭐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 기본이다 이러면 이제 여전히 입장이 바뀌진 대법원 않겠네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고요.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딱 하나 해볼 만하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좀 뭐 앉아서 그럼 뭐 너 필요한 거 뭐야? 그럼 이런 정도로 혹시 얘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거는 그냥 하나의 그쵸. 기대인 것 같고요. 어쨌건 사람은 다르니까.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일본은 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가 제일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 또 할머니들이 또 계속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일본 총리라면 지금 우리나라 벌어지는 일 가지고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마 한참 뒤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그런데 이 우리보다 한 두어 달 정도는 재확산이 좀 더 빨리 일어났고요. 네. 네. 그리고 일본이 특유의 뭐 매뉴얼 중심이라고 할까 해서 되게 그때그때 잘 대응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병을 키워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모든 나라 경제가 힘든데 일본은 더 힘든 게 이제 지난해 뭐 소비세 인상하면서 그때 이제 인위적으로 좀 침체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도쿄 올림픽도 원래는 지금 그쵸. 이미 한창 하고 이제 끝났을 시점인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베가 아팠던 게 아닐까. 그런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리고 1년을 일단 미루긴 했는데 더 이상 뭐 미룰 수 있을지 아니면 개최를 해서 좀 더 또 그게 화가 될지 네. 득이 될지 모르는 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뭐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이 지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좀 제일 클 거고 네. 북한 또 그쵸. 그 일본 입장에서 좀 위협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눈치를 보는 미국은 이제 당장 2달 뒤에 이제 대선을 맞아요. 하잖아요. 대선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사실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뭐 당분간 한국과 갈등은 좀 밀려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갈등이 증폭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 네, 그러지 않을까 상태로. 싶습니다. 네. 아니 늘 우리가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국도 일본도 이 문제가 1순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아마도 이게 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처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본이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우리도 똑같이 눈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다음 소식은 태국판 유전 무죄 소식이에요. 너무 이 얘기만 들어도 조금 흥미가 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예, 뭐 유전무죄고 대꾸가 되는 말이 무전유죄죠. 무전유죄. 예, 예, 이런 뭐 어찌 보면 한국적이랄까 하는데 이게 뭐 세계 공통의 뭐 일인가 봅니다. 그 스포츠 음료 레드불이라고 이제 네. 뭐 스포츠 음료라고 정신 하죠. 번쩍 예. 나는. 그 창업주의 손자 3세인데 별명은 또 보스라고 하네요. 대빵 뭐 대장 이런 뭐 별명도 손주인데. 있는데 예. 네. 오라윳이라는 이름인데 지금 35살이고 이 보스가 뺑소니 사고를 쳤는데 뺑소니 사고 자체는 좀 오래된 일입니다. 네. 한 8년 전쯤 되는데 2012년 태국 방콕 시내에서 이제 뭐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페라리를 타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치어서 이제 숨지게 한 게 뭐 발단입니다. 그 사건이 제일 핵심이었죠. 근데 뭐 돈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외국으로 도망도 다니고 뭐 출석하시라 해도 뭐 나 안 갈래 이러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걸 유야무야 하다가 뭐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쯤 되죠. 그때 네. 그게 뭐 죄목으로 치면 어쨌든 뭐 일부러 친 건 아닐 테니까 과실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기소를 사법당국이 내린 겁니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데 불기소 근거가 된 문건들을 보니까 이게 딱 축소 아니면 은폐 그런 네. 의혹이 있었다는 게 강하게 의심이 드는데 뭐 경찰에서 CSI 같은 팀이 있잖아요. 과학수사팀이 이 페라리 속도를 딱 뭐 카메라 몇 대를 보고 하니까 한 시속 177km 뭐 이게 시내에서 이 정도면 뭐 엄청나죠. 고속도로에서도 완전, 빠른 건데 한번 이제 수정을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게 앞에 일자 같은 게 떨어지고 79km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통상적인 뭐 주행을 뭐 이 정도 좀 빠르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치어 죽일 만한 속도가 아니고 뭐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란 느낌을 이제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불기소의 근거였는데 이게 해당 경찰 수사팀의 증언으로 이게 바뀐 거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공분을 또 샀고 열받겠네요 진짜. 예, 근데 그것도 중간에 진짜 뭐 좀 뭐 우리 영화에 여러 군데서 본 것 같은데 또 증언해 줄 만한 이제 핵심 증인도 그 숫자 고친 거야라고 핵심 증인도 석연치 않게 이제 급사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더 커지고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론이 저거 뭐야 뭐 이렇게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총리까지 프라윳 짜노차 총리까지 긴급 지시를 내려서 그럼 이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해라. 네. 그래서 결국 뭐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고 할지 아니면 일단 뭐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의 뭐 쇼잉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일단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네. 9월 초에 됐다고 하는데요. 과실치사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원래는 이런 사고 나면 구조를 해야 되는데 미구조 그다음에 또 그 혈흔이나 뭐 이런 데서 코카인 같은 이제 마약을 했구나. 3대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그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레드불 손자와 그 사망한 경찰 간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은폐됐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은폐한 세력이 있는지가 이제 수사가 쟁점이 되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고위직 뭐 검찰, 경찰, 변호사들 다 여기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일부 밝혀졌습니다. 완전 그 영화 생각나잖아요. 유아인 나오는
베테랑인가요? 네, 그 영화도 맞습니다. 생각나고 우리 그 검경이 막 이렇게 짜고 막 그건 문제 부당거래. 일으키는 그런 모든 영화를 짬뽕에 넣은 듯한 사건인데요. 지금 사실은 태국에서는 한 달 넘게 반정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뿌라유 짜노차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2019년 3월에 이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이제 총리가 되신 거죠. 근데 올해 2월에는 청년층한테 인기가 높은 야당 미래전진당을 해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콕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반정부 시위도 중단이 됐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납치 살해 사건이 또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19로 경제난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난 8월 16일에는 그 최대 규모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방콕에 1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독재타도 그다음에 민주주의 만세 등을 외치면서 프라유트 차노차 총리 사임, 그다음에 새로운 선거, 반체제 인사들 납치 살해 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레드불 손자의 유전무죄 소식이 여기에 더 하나의 불을 더 지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시위가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코로나로 사실은 나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면 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뭐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제 나오셨겠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태국 정부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건 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 코피드라고 불립니다. 코피드와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KCOC라고 불리는 이 단체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소식이 있어서 짧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면 다들 무슨 일인 건 아시겠죠? 네, 그거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정이 됐고요. 이 법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을 5년마다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이제 저희가 작성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국제개발 협력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주요 사업들이 중단이 되거나요, 변경되고 또 한국 봉사단이나 활동가들은 지금 전원 귀국한 상태거든요. 또 그거랑 동시에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 글로벌적인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또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안서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했냐면요. 당연한 말이지만 요 3차 계획이 지난 2차 계획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또 지금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들에 변화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수립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무상 원조 부분을 확대하고요. 정책 결정과 집행 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무상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방역 수출로서가 아닌 협력국 상황에 맞는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안까지 덧붙였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전 너무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한보 기자님 산업부로 팀 이동이라 그래요? 이거 보통? 부서 부서 뭐 이동. 인사 네, 인사 이동을 같다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자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고 눈물 펑펑 나게 해주세요. 아니, 뭔가 웃으시는 게 시원한 표정 같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아유, 뭐 그렇게 많이 출연한 건 아닌데 뭐 한 반년 정도 그래도 즐겁고 보람찬 출연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처음 시작이 그때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랄까 그때 모든 이제 국제 뉴스가 코로나로 뒤덮이고 아시아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그때보다 훨씬 급증했으면 급증했죠. 전 세계적으로나 네. 아시아 상황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빨리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뭐 반년 동안 하여튼 즐거웠었고 계속 애청자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회 그때 500회까지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일단 500회 예, 이렇게 계속, 막 그렇게 예. 얘기하셨는데 벌써 떠나가시면 어떡해요. 그 500회 때는 다시 나오겠습니다. 우리 둘 다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뒤를 이어서도 뭐 훌륭한 기자분이 네. 잘 해주실 거라고 네.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지만 다음에 오실 기자님도 지금 이미 점지해 두셨습니다.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을 관방 장관을 점지하듯이 지금 점 찍어 두셨는데요. 다음번에 아시아 핫이슈 시간에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정한보 기자님은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렸던 게 물론 그 전에 오셨던 박효지 기자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질문을 보내면 답변을 깨알같이 적어서 보내시고 또한 어떤 주제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늘 해주셔서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늘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혼자 막 떠들어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기자님하고도 또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00회 아니 100회 땐 나오세요. 네. 500회까지는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정한보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네, 네. 조심해서 가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꼭 애청자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